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한 개인의 파산 절차, 그중에서도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를 살펴볼 겁니다. 물론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비공개 처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에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이랑 또 법적인 판단은 어땠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한 사건 보고를 넘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 그냥 숫자로 된 재정 기록 그 이상이거든요. 한 개인의 삶, 또 그가 마주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상으로 보면 채무자는 30대 여성이고 현재 직업은 따로 없고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네요. 네, 주거 이력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작은 삼촌 수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다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셨고 현재는 배우자 명의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사를 거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 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직업 이력도 짧게 나와 있네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두 곳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다. 네, 맞아요. 경력이 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파사의 원인입니다. 이게 단순히 대출 이자 부담이나 실직, 생활비 증가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여요. 보고서에는 훨씬 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채무자가 겪어온 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으셨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지속된 심각한 성적 학대, 그것 때문에 복합 트라우마 진단 기록이 있어요. 2019년부터 심리 치료도 받아오셨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재정 문제 아래에는 그 치유되지 못한 아주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군요. 2022년 7월부터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행동 문제, 예를 들어서 난동이나 자해 시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배우자의 돌봄이 꼭 필요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 돌봄 때문에 배우자마저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결국 가족 전체의 경제적 기반까지 흔들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택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생활비랑 또 병원비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 대출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겠군요. 맞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결국 2024년 1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또 과거 트라우마가 현재의 경제적 파판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진 굉장히 복합적이고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실제 재정 상태는 어땠을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 채무액이 약 1,266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네, 채권자를 보면 선인금융진흥원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죠. 거기 외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빚의 용도도 보면 주로 생활비, 아니면 기존 빚 갚는 거, 통신비 이런 생계와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채무자 명의 재산은 현재 예금 90만 원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90만 원이요? 그 돈이 전부라고요? 그럼 이 돈은 파산 절차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파산 관제인은 이 90만 원이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최소 생계비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절차, 그걸 환가라고 하잖아요. 그 환가 대상에서는 제외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다른 재산 변동 내역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로 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상 변제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상하등이 이렇다 보니까 법원의 최종 판단,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채무자의 재산이 너무 적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죠. 절차가 종결된다고요? 그럼 빚은 그대로 남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인 면책 허가가 결정적인 겁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겪어온 극심한 어려움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거죠. 다행히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차 자체는 실익이 없어서 폐지, 즉 중단되지만 빚은 탕감, 면책을 해줘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된다는 거군요. 이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절차 진행에 실익은 없지만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본래 취지, 그 정신을 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재활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보고서는 한 개인의 파산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재정적인 실패,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 또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 그리고 법적 구제 시스템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복잡한 현실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정신건강 문제나 깊은 트라우마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이웃들의 삶을 잠시나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의 재기를 돕는 사회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